고세라는 아침 7시에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약간 떨리는 손에 든 서류 가방. 겉보기엔 평범한 신입사원이지만 사실 그녀는 윤 대표의 외동딸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사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입 인턴 고세라입니다. 인사팀 배미정 과장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배미정은 차가운 시선으로 세라를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또 누구 줄 타고 들어온 애겠지. 사무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동료들은 세라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특히 이강재 부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40 중반의 베테랑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나름 입지를 다져온 사람이었죠. 야, 인턴 이강재가 퉁명스럽게 불렀습니다. 복사나 하고 커피나 타. 그게 내 일이야. 세라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잡무만 시키는 이강재. 복사기 앞에서 수백 장의 서류를 복사하고 회의실 청소를 하고 심지어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그의 태도에 세라는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윤 대표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꾹 참았죠.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세라가 윤 대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참아라. 내가 진짜 경영자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한다. 직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몸소 체험해야 해. 윤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딸이 편안한 길만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세라의 고충은 계속됐습니다. 이강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했죠. 특히 점심시간에는 세라 혼자 사무실에 남겨져 전화를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세라는 우연히 회사 근처 골목의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습니다. 진국 반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가게였지만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죠. 주인 박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국밥 하나 주세요. 박노인은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 맛이 났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세라에 대한 이강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라를 마치 하인처럼 부리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고세라, 이 서류 정리 왜 이 모양이야? 다시 해. 세라가 밤늦게 정리한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는 이강재. 동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배미정 과장 역시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강재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을 지켰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회사 근처의 한식당이었고 이강재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그의 본성이 더욱 드러났죠. 야, 인턴. 소주 따라. 세라는 조용히 일어나 소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소주가 테이블에 조금 흘렀습니다. 뭐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강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야? 누구 줄 탔지? 죄송합니다.
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로만. 이강재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세라 앞에 놓인 국밥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국물을 세라의 얼굴 쪽으로 쏟아버렸습니다. 이강재 부장님, 배미정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세라의 얼굴과 옷에는 뜨거운 국물이 튀었고 그녀는 아픔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죠. 바로 그때 식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박노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라에게 깨끗한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박노인은 이강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국밥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강재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국밥집 영감이 나한테 훈계해. 이게 국밥이지, 네가 회사지. 박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라의 상처를 살펴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세라는 그런 박노인의 따뜻한 시선에서 아버지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회식은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날 밤 전화로 터져나온 세라의 하소연에 윤 대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 사람이 되려면 더 많은 걸 견뎌내야 한다. 국밥 사건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세라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이강재의 눈치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강재는 더욱 거만해졌죠. 고세라, 이번 주 기획안 자료 정리해. 그리고 협력업체 미팅 준비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배미정이 나섰거든요. 부장님, 그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배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배 과장. 왜 제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너무 혼자서 모든 걸 맡기시는 것 같아서요. 이강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배미정의 말에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배미정은 회사에서 꽤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였거든요. 그날 점심시간, 배미정은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라 씨, 괜찮아요? 그날 일로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세라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은요. 배미정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강재 부장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세라 씨를 좀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시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세라 씨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배미정의 고백에 세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배미정이 자신의 편에 서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과장님,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사라는 게 원래 이런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는 예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세라는 다시 진국 반점을 찾았습니다. 혼자 국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더 어두워 보이네요. 아, 네.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박노인은 세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이런 곳에서 밥 먹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아버지 한 분 계세요. 근데 요즘 대화하기가 좀. 아버지와 마음이 안 맞나 보네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더 강해지길 원하세요. 근데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국밥 끓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센 불로만 끓이면 국물이 탁해집니다. 약한 불로 오래 끓여야 진짜 깊은 맛이 나죠. 무슨 뜻인지. 사람도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센 불로 단련시키려 하면 타버릴 수 있어요. 적당한 온도로 천천히 익혀가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법이죠. 박노인의 말에 세라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따뜻한 조언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세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는지.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진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윤 대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딸이 겪고 있는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강재가 시킨 자료 정리를 끝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죠. 세라 씨 배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제 누구랑 만났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 갔는데요. 왜 그러세요? 배미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강재 부장님이 세라 씨가 경쟁사 사람들과 만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세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는데요. 저도 알아요. 근데 부장님이. 바로 그때 이강재가 나타났습니다. 고세라, 너 어제 어디 갔어? 집에 갔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누가 봤다더라. 회사 근처 식당에서 누구랑 얘기하는 거. 세라는 박노인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조차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그냥 밥 먹으러 갔을 뿐입니다. 누구랑? 혼자 갔습니다. 이강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혼자? 그럼 국밥집 영감이랑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박노인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었는데 이것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라는 다시 진국 반점을 찾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녀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죠. 오늘은 더 힘들어 보이시네요. 할아버지, 혹시 어제 저희가 얘기한 걸 누가 봤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사람들 왕래가 많으니까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세라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다니.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엌에서 된장국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걸 드셔보세요. 된장국이요? 네. 된장국은 국밥보다 담백하죠. 하지만 깊은 맛이 있어요. 박노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된장국은 식어도 사람 인성은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세라는 그 말에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세상엔 뜨거운 사람과 식은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사람은 남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식은 사람은 남을 차갑게 만들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뜨거운 사람이요. 그럼 됐습니다. 식은 사람들 때문에 당신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어요. 박노인의 말에 세라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박노인은 잠시 멀리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세라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정말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마치 박노인의 말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세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강재의 시비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배미정은 그런 세라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세라의 변화는 서서히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강재의 무리한 요구에도 묵묵히 응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특히 고객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김상무가 기획안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강재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인턴과 함께 작업한 겁니다. 세라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만든 기획안을 이강재가 가로채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세라 씨, 괜찮아요? 배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배미정은 세라의 대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이라면 분노했을 텐데 세라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한편 이강재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김상무의 칭찬을 받은 것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며 더욱 거만해졌죠. 심지어 협력업체와의 미팅에서도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박노인은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를 지나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강재가 협력업체 대표와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강재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박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온 그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리베이트 거래로 보였거든요. 같은 시각 배미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강재의 부당한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세라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난 배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기획안 건 정말 부장님이 가져간 게 맞죠? 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돼요. 배미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김상무님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이건 명백한 성과 도용이에요. 배미정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라를 감시하라던 이강재의 부탁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성과 도용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진국 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세라 씨, 혹시 회사에서 이상한 일은 없나요? 이상한 일이요? 부정한 일. 그런 건 말입니다. 세라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박노인의 진지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만약 그런 일을 알게 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노인의 말에 세라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회사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표는 딸의 질문에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냥 궁금해서요. 부정은 부정이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만약 그런 일을 알게 된다면 즉시 알려주어라. 윤 대표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세라는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김상무가 급하게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는데 이강재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상무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윤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죠. 1시간 후 윤 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을 보고 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노인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의 허름한 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사이자 제 오랜 동지인 박정호 이사님입니다. 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 할아버지가 회사 이사라니요.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강재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정호 이사는 지난 2달 동안 특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내부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었죠. 박노인. 아니 박정호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국 반점에서 뵌 분들도 계시겠네요. 세라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던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의 동지였다니요. 이강재 부장 윤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협력업체와의 부정한 거래, 부하 직원 성과, 도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 모든 것에 대해 해명해 보시죠. 이강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오해입니다. 오해? 박정호 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내역, 고세라 씨가 작성한 기획안 원본,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목격담까지요. 배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강재 부장의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보고만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용기를 낸 것이죠. 이강재 부장,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윤 대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강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에. 아닙니다. 박정호 이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세라 씨는 끝까지 당신을 감쌌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세라는 박정호 이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사님, 왜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박정호 이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세라 씨. 하지만 진실한 모습을 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네요.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것도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와 박정호 이사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정호 이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해야 할 일이에요, 세라 씨. 이강재가 떠난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세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동정에서 존경으로,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였거든요, 세라. 아니, 고 이사님, 배미정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세라라고 불러주세요. 세라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냥 세라예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세라를 별도로 불렀거든요. 세라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부의사로 임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의사요? 네. 그리고 향후 경영 승계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세라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무시당하는 인턴이었는데 갑자기 부의사가 된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세라는 진국 반점을 찾았습니다. 박정호 이사는 다시 평범한 국밥집 사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박정호 이사가 물었습니다. 복잡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 그렇겠네요. 하지만 변화라는 건 원래 그런 법이에요. 서서히 준비되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는 거죠. 세라는 된장국을 시켰습니다. 박정호 이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이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요? 제가 고생하는 것도? 박정호 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절반은 계획이었고 절반은 우연이었어요. 회장님은
당신이 현실을 알기를 원했지만 이강재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죠. 그럼 만약 제가 견디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아마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어요. 그날 저녁 윤 대표가 세라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아닌 회장과 임직원으로서 만나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윤 대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너를 진짜 경영자로 만들고 싶었다. 책상에서 배우는 경영과 현장에서 배우는 경영은 다르거든. 세라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강재의 괴롭힘,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박정호 이사의 따뜻한 조언까지. 아버지, 제안을 거절하고 싶어요. 윤 대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 네. 부이사 자리 말이에요. 왜? 세라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진짜로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아직 사람을 제대로 모르겠어요. 윤 대표는 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배우고 싶어요. 회사는 그 다음이에요. 세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호 이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된장국은 식어도 사람 인성은 뜨겁게 살아야 한다고요. 윤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판단을 존중하겠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계속 회사에 다녀라. 그리고 진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다시 얘기하자.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배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내일부터 다시 평범한 세라로 돌아갈게요. 무슨 뜻이에요? 부이사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냥 동료로 지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배미정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동료가 된 느낌이었죠. 8장 마이너스 다시 끓는 국밥, 다시 만난 인간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다시 평범한 직원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재가 없어진 팀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세라는 자연스럽게 팀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세라 씨,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요? 새로운 팀장이 물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한 게 아니라 고객이 편한 방향으로요. 세라의 의견은 항상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매출이나 효율성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관점은 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죠. 배미정은 그런 세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저요? 네. 예전엔 어딘가 서툰 구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든든해 보여요. 실제로 세라는 변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동요하지 않았고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따뜻한 선배가 되어 주었죠. 퇴근 후 세라는 여전히 진국 반점을 찾았습니다. 박정호 이사는 진짜 국밥집 사장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된장국 주세요. 박정호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요즘 어때요?
회사 생활은 좋아요. 정말로요. 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국밥집을 계속하세요? 회사 이사인데. 박정호 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려고요. 회사에서만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그리고 국밥 끓이는 일 자체도 좋아해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윤 대표가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떠냐? 좋아요, 아버지.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 후회는 안 하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윤 대표는 딸의 대답에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럼 됐다. 천천히 배워가거라. 몇 주 후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진출건이었는데 팀 전체가 바빠졌죠. 세라는 팀원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세라가 야근하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치킨 시킬게요. 세라 씨,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물론이죠. 우리 팀이잖아요. 그런 세라의 모습을 본 김상무는 윤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세라 씨가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 네.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윤 대표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진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라는 마지막으로 진국 반점을 찾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외 출장을 떠나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된장국으로 해주세요. 박정호 이사는 정성스럽게 된장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라 맞은편에 앉았죠. 출장 잘 다녀와요. 네. 그런데 이사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된장국은 엎어져도 다시 끓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의 진짜 뜻이 뭐예요? 박정호 이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크게 다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당신도 그랬잖아요. 이강재 부장에게 국밥을 뒤집어 쓰고 무시당하고 힘들어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요. 세라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을 말이죠. 감사해요, 이사님. 정말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사람을 알게 됐으니까요. 세라는 된장국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 맛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담백하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따뜻한 그 맛을요. 그렇게 세라는 새로운 출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배운 인생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서 말이죠.